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현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발장을 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또 그 과정에 과연 윤 총장은 개입을 했는지, 자, 대선 경선을 앞두고 왜 지금 이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의혹들까지 더해지면서 이 미스터리가 더욱더 꼬여가는 형국인데요. 먼저 관련해서 영상 보고 하나둘씩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김웅 의원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준성이라는 표현을 계속했어요. 선거 출마한 이게 초선의 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이런 것을 보낸다? 이건 3살짜리 애들도 안 하는 짓이거든요. 자, 일단 고발장을 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이전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 고발장 작성자를 둘러싸고 새롭게 제기된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대검 제출한 고발장, 지난해 4월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의혹에 있는 그 고발장과 복사판이다, 거의 흡사하다라고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31줄 되는 범죄 사실 표현에 여러 가지 것들, 조사, 토시까지 거의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최강욱 의원 역시 이런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서 왜 연달아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차고 했을까? 왜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고발장에 있었던 잘못된 표기가 그대로 이어졌을까? 예.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발장 주체, 작성의 주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범죄 사실의 이 조사와 또 토시까지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일단 몇몇 언론들은 총선 당시 만들어진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서 뒤늦게 재활용해서 4월에 받은 고발장을 8월에 지금 활용을 했다. 이러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고발장 네. 2개입니다. 2개. 맞습니다. 4월 3일 게 있고 4월 8일 게 있죠. 네.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건 언제 거죠? 4월 8일 겁니다. 네. 그렇죠. 4월 8일 거는 바로 김웅 의원이 본인이 초안을 잡았다고 뉴스버스에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4월 3일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 저렇게 4월 달에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미래통합당이 재활용, 이거는 4월 8일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건 김웅 의원이 본인이 초안을 잡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된 거하고 완전히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 2개를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건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제일 중시하는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느냐 개입하지 않았느냐 하고 초점이 돼 있는 거는 4월 3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4월 3일 것이 8월 달에 저런 식으로 고발이 됐다면 미래통합당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그러면 결국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된 거구나,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한겨레가 보도한 저거는 김웅 의원이 자기가 초안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문제조차 되지 않는, 김웅 의원이 초안 잡아서 당에다가 제공한 거, 당에서 재활용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권지웅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쓴 다음에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가진 검사에게 보내서 검토를 받은 거잖아요. 일단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그랬을 수 있다는 거지. 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많은 것들이 다 의혹인 단계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의 누구도 사실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에게 미리 고발장을 보내서 검토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아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수사를 했던 그 모습을 많이 봐가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김웅 지금 의원은 형사부에 있었고 손준성 지금 그 수사정보정책관은 기획통이었어요.
그러면 고소고발장은 당연히 형사부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기수는 같지만 나이 어린 구도수사정보정책관에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뭐 한번 들여다봐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형사부 검사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또 네. 생각하는 거는 31일 날 이게 그 언론에 나왔잖아요. 나오고 이게 4월 3일, 4월 8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는 그만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는데 8월 달 고소장이 그 4월 달 고소장과 똑같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약간 바꾸어 봐서 이게 4월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점을 4월이지만 그 텔레그램이 달리 볼 수 있는 포렌직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고소장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 시점을 4월로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4월에 그 정도로 아는 정보를 아는 사람은 제가 어제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검찰 안에서는 전혀 그건 모르는 상황인 듯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나와 있는 팩트들은 우리가 8월 정도에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지 4월 31일 날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4월 3일 날, 4월 8일 날 그 많은 내용을 담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해당 매체들은 그 4월 달에 작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작성을 해서 지금 김웅 의원 당시 후보자에게 전달이 된 그 고발장과 거의 동일한 고발장이 8월 달에 접수가 됐다라고 일단 해당 매체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 또 과연 이게 동일한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수사 상황 그것도 진행되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최초로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지난 4월 작성된 고발장 주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발장은 총 20페이지로 고발인 나는 빈칸, 고발인은 또 피고발인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13명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이제 주체자, 작성 주체자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이 공직선거법을 다뤄본 공안부서 근무 경력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검사가 작성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있어 보인다라는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를 한 겁니다. 최승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사실 어떻게 이 고발장의 내용만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다뤄본 사람이다. 공안부서 근무 경력이 있다. 이거는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일견만 만져보고는 이거 코끼리라고 주장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진배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여권의 프레임이 이건 사실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할 사안을 조금 확대 너무 해석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정치 공세화 시켜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정치 공방의 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가 훨씬 명백히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의 얘기나 윤석열 총장 측의 해명이나 여권의 얘기나 국민의힘 얘기나 모두가 좀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진일보한 얘기를 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고발장에 작성된 그 문안 근거만 가지고 이것이 과연 그 공안검사 그러니까 그쪽에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투박한 문구가 오히려 검사의 문구일 수 있겠냐고 오히려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너무 하나의 측면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부풀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윤 전 총장 측에서는 고발장을 바라보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윤 전 총장의 캠프 측은 고발 사주 의혹,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발장 내용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투박하고 무리한 표현들이 많다.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윤 캠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고발장을 쓰면서 실명 판결문을 첨부하는 것은 고발장 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익명 아닌 실명 판결문을 첨부하라고 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검찰에 작성했다고 하기에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한꺼번에 담겨 있다. 법조계 관점에서는 비상식적이다. 한꺼번에 담겨 있으면 아무래도 수사하는데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행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져서 따로따로 뭐 이제 작성을 한다라고 일단 법조계에서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만약 검사라면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지금 고발장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윤 캠프의 주장이고 표현 자체가 너무 투박하고 또 뭐 무리한 표현들이 있어서
다른 기관에서 썼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첫 번째 고소 고발장에 지금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저희들은 이게 지금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만약에 뭐 손준성 담당 정책관에서 나왔다, 이게 뭐 포렌식을 통해서 나왔으면 그 다음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생각 속에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불편한 입장인데,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들 중에 분명히 그런 건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실명으로 되어 있는 판결문을 첨부가 됐다면 이게 법정에서는 그렇게 해요. 법정에서 판사가 만약에 공소장을 내고 공소장 내고 난 다음에 그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판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킥스에서 뽑아서 그냥 그 판결문을 내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적어도 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주. 그럼 누구에게 시켜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것이 일천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직접 만나요.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지, 이걸 텔레그램을 통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기본의 1, 2, 3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존재하는 거고, 명예훼손도 피해자별로 가는 게 분명히 맞아요. 이게 윤석열 가족과의 문제와 그다음에 한동훈 그 검사장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고발장에는 따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인이 고발하는 것 같으면 엉망진창으로 가도 문제가 없어요. 너희는 사실을 말해라, 내가 권리를 부여하리라, 이게 법훈이니까. 근데 적어도 한 나라에 있는 야당의 법률 정책팀이 검토한 고발장이라면 조금 더 세련되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충분히 그거를 담보하고 그런 고발장을 적었을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어 제 눈에도 어색하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연 그렇다면 작성자와 전달자로 지목이 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먼저 손준성 전 정책관은 고발장 작성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김웅 의원은 자기가 고발장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어제 법사위에서 장제원 의원이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드러난 것인데, 장제원 의원의 주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버스에서 김웅 의원과 9월 1일 날 최초 통화를 했습니다. 분명한 의조로 김웅 의원은 고발장은 자신이 만들었다, 손준성에게는 법리에 맞는지 한번 물어봤다, 윤 총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김웅 의원이 합니다. 준성이하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왜 보도 안 하죠? 뉴스버스는 왜 이거 보도 안 하고 싹둑 자르고 뭐가 두려워가지고, 도대체 뉴스버스는 뭐가 두려워가지고 김웅 의원의 최초 통화 녹취록을 공개 못하는 겁니까? 자, 김웅 의원이 작성한 게 맞다면, 김웅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사실이라면 지금 사주 의혹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검찰이 작성해서 전달을 했고 그 전달한 거를 법률지원단에, 국민의힘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에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검찰이 작성한 게 아니라 그 일반인 후보자가 그러니까 작성한 총선 것이니까. 후보자죠. 네. 총선,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의 총선 후보자가 이제 본인이 작성을 해서 당 법률지원단에 넘겼다. 그러면 이제 이 기사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전제가 사주 성립이 의혹 안 되죠. 아니었습니까? 예. 그럼 뭐 사주의 당사자가 그러면 당에 소속된 예비 후보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것인데, 자, 문제는 이제 저게 9월 1일 날 최초 통화를 하고 9월 2일 날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김웅 의원은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인터뷰에 보면 또 저거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9월 1일 통화도 그렇고 본인이 피곤해서 올라와서 뭐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길래 자기도 횡설수설했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뉴스버스가 최초에 반론이라고 보도한 걸 보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한 흔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다 빠진 거예요. 이게 윤석열 총장과 관련이 없어요라는 부분은 아예 등장도 하지 않고 제목 자체가 윤석열 검찰입니다. 그래서 마치 윤석열 총장이 이 사주 의혹에 굉장히 깊이 관여해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아놨어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리고 관련 없어요, 뭐 이런 내용은 아예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 뉴스버스의 최초 보도부터 지금까지 네. 자꾸 그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그런 부분에 가서 뉴스버스가 해명을 해야죠. 근데 그 해명도 또 없어요. 권지웅 대변인님. 저는 네. 좀 이 의혹을 조금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건 의혹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걸로는 손준성 씨가 보냄이라고 되어 있는 캡처 파일이 있고 네. 그리고 김웅 의원은 무언가를 받아서 전달했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검사나 판사나 아니면 당사자만 볼 수 있는 실명 판결물이 포함돼 네.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 일부라도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검찰 권력이 사유화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손준성 정책관,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 내에서도 되게 주요한 요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당시에 어떤 정당의 후보와 되게 긴밀히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일부라도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이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정말로 법에 의해서 작동되는 기관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예. 그리고 지금 그 부분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보냄 이 부분도 지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그것 또한 조작이 됐을 수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게 하나 뭐 정확히 드러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의혹은 미스터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김웅 의원 통화한 내용 두 차례 통화했습니다. 한 차례 통화하고 두 번째도 통화했는데 그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뉴스버스 측은 지금 장제원 의원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석이 이제 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내가 초안을 잡았다. 애초에 내 아이디어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김건희 씨 얘기는 왜 들어갔냐? 예.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건 아마 검찰 측 입장에서 전달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손준성 검사를 사실상 이제 윤 총장의 메신저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김웅.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김웅 의원에게 많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두 번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더라도 위법 행위는 아니다. 자기가 전달한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건 위법 행위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일관된 주장입니다. 대화창을 삭제한 것은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 했던 일상적인 일이다. 이번 건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제보가 들어오면 모든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다 그 방을 폭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고발장을 내가 썼는지 손준성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 검사가 나에게 보낸 다른 자료를 고발장들과 엮은 것일 수도 있다.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입장들을 지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다소 좀 명확하지는 않아서 더 좀 헷갈리게 하는 글쎄, 부분이 아니 저게 있습니다. 참 애매한 게 기억이 안 난다는데 네.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들고 왜 기억이 안 나냐고 우리가 추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에 불과한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본인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그리고 네. 고발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개인데 그 2개를 그럼 다 본인이 안 썼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뉴스버스 인터뷰 내용에는 초안을 잡았다.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거는 초안을 본인이 잡았다고 얘기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뉴스버스도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하는데 지금 동아일보 인터뷰에는 보면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본인이 안 썼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좀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게 매사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제 뭐 저녁에 했다는데 그 동아일보 인터뷰는 깔끔하게 뭔가가 이렇게 좀 정리될 걸로 봤어요. 물론 중간에 상황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자기가 왜 기억이 안 나는지. 그거는 이제 뭐 총선 임박해서 네, 워낙 뭐 바쁘고 그래서 예. 차만 타면 자고 뭐 더군다나 저 9월 1일 날 그러니까 뉴스버스하고 통화할 때는 뭐 술 먹고 어디 지방 갔다 올라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잠에서 깨서 뭘 어떻게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야. 그 정황은 뭐 나름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러면 좀 뭐 기억을 떠올리든지 뭘 집에 가서 뭘 찾아보든지 해서 이걸 좀 규명해야 될 텐데 그런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
그것도 참 궁금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 김웅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정법을 너무 많이 써요. 가정법을. 만약에 뭐뭐 설사 한다면, 그렇다면 근데 그거는 메시지 기법에서 메시지 자체를 끈적하게 만드는 혼탁스럽게 만드는 아주 그거는 좋지 않은 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어쨌든 손중성 검사는 검찰 측에서 이제 자체 진상 조사를 하든 감찰을 하든 지금 어쨌든 포렌식을 하든 뭘 밝혀낼 수 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김웅 의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제된 메시지를 내든가 함축적으로 내든가 아니면 저렇게 가정법을 쓰는 인터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경우의 수 때문에 쓰는 언론도 받아들이는 국민도 해석하는 정치권도 네. 제각각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한번 김웅 의원이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제일 마지막 그 워딩이 저한테는 좀 와닿았는데요. 제보자가 밝혀지면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이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저는 뭐 국민의힘의 사람 아니지만 국민의힘 전체의 입장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쉼표가 만들어지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끝까지 총선 마지막까지 대선 마지막까지 이게 가지고 가야 될 어떤 그런 그 악재가 될 건데 털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털어야죠. 이걸 누가 마침표를 찍느냐가 중요하고 윤석열 총장 측 입장도 이걸 어떻게 마침표를 찍느냐가 저는 대선의 경선 후보로서의 굉장히 큰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김웅 의원도 자기가 밝혀지면 알겠다고 말하면 이거는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나 검찰에서도 빨리 이거 감찰을 마쳐서 문제가 있는 거는 빨리 마침표를 찍어야지 검찰과 법무부도 이거 쉼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캠프에서도 김웅 의원을 향해서 좀 분명하게 명확하게 좀 얘기하고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회에서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공격했고요. 야당은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또 역으로 비판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의 가장 최측근 인사가 검찰의 눈과 귀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특정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 고발장을 써가지고 고발 사주를 했다. 이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무맹랑한 뉴스를 가지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했는데 당사자도 아닌 정치인 장관을 여기다 불러놓고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연속 기사를 쏟아내면서 거기에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찌라시성 기사다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하는 것은 매우 좀 적절하지 않은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발 사주, 고발 청탁, 아주 제목이 아주 음험합니다. 고발된 사실도 없고 실제로 고발과 관련돼서 문제된 사실관계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또 사주라고 하는데 사주에 사자도 안 보입니다. 저렇게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 저 모습은 보고 어떤 생각 좀 드셨습니까? 아니 우선 저게 우리가 흔히 팩트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네. 사실관계가 지금 규명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 그럼 그 고발장은 과연 조작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무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김웅 의원이 아마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지금 해석하고 있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렇게 해석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중간 어디에 사실관계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저는 정치적 공방이 그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걸 정치적 공방으로 만들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타격을 주겠다. 또 이런 생각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사실관계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만 싸우고 있다. 여기까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발장의 피고발인으로 지금 적시가 됐던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또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요걸 두고도 또 시끄러웠어요. 사실 최강욱 의원은 중간에 이제 빠져나가셨는데 네. 지금 이제 최강욱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이고 1심에서 이제 사실 벌금형이지만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80만 원인가요? 80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저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최 의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여야가 공방이 있으니 내가 나가겠다라고 나가셨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일들이 결국
하나의 어떤 쟁점 속에서 많은 어떤 정치적 공박이 재해석되고 있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라서 빨리 이 부분은 사실이 저희들이 알고 난 다음에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을 다 알면 공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야의 공방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은 검찰을 이용한 윤석열의 총선 개입, 검풍 시도다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꺼내든 얘기가 최수영 교수님, 예. 초원복집 사건. 예. 네. 92년도 사건. 대선이죠. 네. 92년도 대선에 이제 그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제 지역의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네. 영도다리 밑에 빠져 죽자 우리 못하면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더니 이제 지역 감정 조장하는. 뭐 네. 이렇게 지역 감정 조장하고 이제 특정 이제 기관장들이 이제 선거에 개입했다 이랬는데 이것이 이제 어쨌든 그 당시 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있던 국민당에서 이제 도청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바람에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사실은 그 모든 지역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에 어쨌든 김영삼 후보 측에서도 부적절했고 또 이건 도청 사건으로 이제 다시 사건이 이제 일단락되면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 끈 사안이지만 이것을 여기에 비유한다는 건 지금 이 고발장 사건을 여기에 비유한다는 건 이거는 너무 해도 지나친 견강부회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두 분 다 지적하셨지만 이게 실체는 어디 가고 선동만 남으면은 정말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대선을 바라보는 건 허상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것을 조장하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목적, 특히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침소봉대하면서 네.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측을 공격할 명분으로 삼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법치의 상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규명하는 것도 절차와 과정이 저는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근거도 아직까지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회라는 공적인 공간을 빌려서 저렇게 뭐 초원복직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과도하게 공격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나중에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 저 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초원복집 나오니까 또 야당에서는 또 김대엽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다 가짜 아니었느냐. 이번도 지금 정치 공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권선동 의원이 지적했거든요. 저는 어쨌건 이 사건이 사실 진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 검찰이 어쨌건 사유화된 것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김대엽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BBK 사건으로 지금은 감옥에 가 계시고 그리고 최순실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도 그때 당시는 의혹이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사실로 밝혀져서 지금 감옥에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건이 뭐 어떻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쨌건 그 당사자인 그때 당시 후보와 당시의 검사,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가 있다고 계속 여겨지는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규명이 부족하면 수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대검은 지금 손준성 검사의 PC를 포렌식 중이고 공수처도 지금 이제 고발이 접수가 돼서 뭐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수사로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의사는 저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사로 가려면 혐의가 있어야 되고 네. 그 혐의는 결국 객관적 사실의 발견이 필요한데 그럼 객관적 사실의 발견을 과연 포렌식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뭐 수사 전환하는 거야. 저는 언제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건은 빨리 마침표가 맞춰져야지 이게 뒤로 미루어지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수사로 전환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공수처에 고발했는 그 죄명을 보면 첫 번째가 직권남용이고 두 번째가 공무상 비밀누설이에요. 네. 그럼 직권남용은 검찰의 그 직이 있어야 남용할 수 있는데 고발을 요청하는 게 검찰의 직. 제가 검찰청법 4조를 어제 한 100번을 읽었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검찰의 직에 고발을 하게끔 하는 거는 검찰의 직에 없어요. 그래서 직권을 남용할 직이 없고 네. 또 그 직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김웅 의원한테 그게 만약에 참 이게 가정법이 저도 싫은데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게 의무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고발해야죠, 사람이. 그래서 혐의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네요. 팩트라도 직권남용은 좀 어려울 수 있고 네. 판결문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실명을 비실명 처리가 아는 거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 나라는 전 정말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이 공무상 비밀로서 우리가 비밀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따지면 사실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소장에서 실명 판결문이어도 다릅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판결문이 국가가 가져야 될 비밀이다?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도 안 될 거는 같아요. 그러면 결국 공수처가 들여다볼 때 이렇게 해요. 공수처는 사건이면 바로 입건하는 게 아니라 사건 분석 검사가 그걸 확인해서 공수처장이 확인하고 그걸 공수처에서 입건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공수처가 할 수 있을까? 고발인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 정도일 건데 법리상 어제 굉장히 큰 고민을 했지만 적어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제가 보는 생각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은 지금 이제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 정치 공작 항상 여권이 해왔던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맞부딪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일군의 그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법적 조치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다 응하겠다. 뭐 진상 규명을 위한 어떠한 거에도 협조를 하겠다. 뭐 이런 네. 입장인데 글쎄요, 뭐 저 윤석열 캠프에서는 꽤 자신 있어 보여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지금 뭐 또 이제 실제 김웅 의원과 뭐 손준성 검사 간에 뭐 주고받은 뭐 텔레그램 대화방 뭐 캡처 화면이다 뭐 이래서 또 뉴스버스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또 가정법을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뭐 그게 이제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현재 드러난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추정을 한다고 자꾸 뉴스버스가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그러면 윤 전 총장은 그럼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그걸 한번 규명해 보자.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아마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결국은 뭐 수사나 이런 데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지금 뭐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또 시간을 끌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을 한다면 글쎄 윤석열 캠프 측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네. 진상 규명이 조기에 이루어질까? 이거는 굉장히 물음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세에 몰린 윤 전 총장 예정이 없던 이준석 대표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윤 총장이야 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괄적으로 이야기했고요. 본인은 한 점 뭐 이렇게 뭐 그 떳떳하다, 부끄러운 게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 검사가 쓴 고발장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구를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또 윤 총장이 어쨌든 그 해당 고발장을 보고 간략하니까 인상평가를 남긴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를 추론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목할 정도의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 대표를 만난 윤 전 총장은 떳떳하다. 그리고 부끄러운 게 없다. 그리고 검사가 쓴 고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좀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 대표와의 면담 요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이 어쨌든 나의 입당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도 조기 입당으로 부응했다. 그리고 당에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윤 전 총장 측도 적극 지금 그 진화하는데 나도 나서고 있지 않느냐. 당도 나의 문제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사실관계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다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아마 두 사이의 사이 대화에서는 아마 좀 실체적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총장의 자신감 있는 부분들도 이야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이제 이 대표가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바로 그 직후가 대선 검증단 꾸리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로 비추어 봐서는 이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좀 당의 경선 국면을 본격화 시켜내고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나설 거는 같은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지금 외부에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당이 뭐라고 여기에 주도적인 메시지를 내기에는 조금 시기는 좀 부담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과 만남 이후에 네거티브 대응팀 성격의 검증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더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는 우리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검증할 수 있도록 조직 설치를 재차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지도부와 그리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후보들 간의 소통을 갈수록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들도 윤 전 총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찍어내기 시즌2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엔 전혀 앞뒤 안 맞는 정체불명의 문건으로 공작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대엽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조작했을 때처럼 노래 후렴구 부르듯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사건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팩트는 전혀 틀립니다. 이것을 보통 정치 공작이라고 하지요. 자, 지도부는 지금 윤 전 총장을 엄호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대선 주자들은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일부 주자들은 후보 사퇴까지 거론하고 총공세에 폈는데요. 들어보시죠.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 후보는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총장 시절에 알고 있었는지 그걸 지시했는지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이 명쾌하게 밝히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부 주자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수위 조절에 나선 주자들도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하태경 의원. 자, 사실 확인 전에 내부 공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대검은 조속히 감찰을 완료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우선이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는 공격을 하는 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공격이 더 거세겠죠. 확인해 보시죠. 민주정부에서 네. 그 선거 참패를 유도해서 예. 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그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획책한 것이다. 아니요. 검풍을 획책한 것이다. 진실이 아니길 바라긴 하지만 본인이 적폐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이고 본인이 청산돼야 될 적폐 세력 자체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보복 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 만합니다. 자,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이 과거 총장 시절에 손준성 이 전 정책관과 아주 각별한 관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추 전 장관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이 그때 인사의견을 냈던 거에 손준성 유임 내용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유임 의견이 있었고요. 저는 유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관님은? 유임 결과로 됐었는지는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눈과 귀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수족을 왜 다 자르느냐라고 강력한 반발을 했었고요. 저에게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자,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 일부 주자들은 공세가 이렇게 거센 걸 지금 확인을 시켜드렸는데요. 이러한 고발사주 의혹으로 과연 보수 지금 현재 1등 주자이긴 합니다만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쭉 뭐 잘 해결한다면 뭐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건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예, 대선 전날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 팩트를 알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 전 채권은 내가 모르는 일이다, 하지 않는 일이다. 하지 않는 일을 입증하는 방법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김웅 의원은 난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 증거들이 좀 빨리 나와서 아닌 거는 명확하게 아니다고 말을 해줘야 이게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되는 거는 국민 주권 원리에 침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윤 총장의 입장에서 정말로 윤 총장이 믿는 사람은 손 정책관도 믿었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과 귀가 윤 총장의 그렇게 최측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도 이거 가정법 한 번만 쓸게요. 제가 윤 총장이었다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오히려 윤 총장이 다시 한번 지지율 반등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위기가 들어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윤 총장이 쌓아왔던 이미지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으면서 거기서 부단하게 본인이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동력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지난 몇 달간 사라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여권의 네거티브라고 대중이 인식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다시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여기서 지지율을 급속하게 하락보다는 오히려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예단하는 것은 조금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한 그 부분은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작년 2월 달에 사실은 손준성 정책관을 그 자리에 인사한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 인사는 윤석열 패싱 해서 인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총장 의견 하나도 듣지 않았잖아요. 거기에다가 대검에 있던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좌천시키거나 강등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손준성 정책관은 핵심 측근이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 코 밑에 데려다 놨다? 인사를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그래서 뭐 손준성 정책관이 그리고 박범계 장관도 어제 법사위에서 얘기했던데 최측근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최측근 이상인 사람을 윤석열 사단을 다 좌천시키는 데서 예외로 거기다 갖다 놨다? 그거는 상식이 안 맞죠.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야권 대선 주자에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휘 책임이 입증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검찰 개혁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맞서면서 사실은 지지율을 획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찰 개혁을 막았던 그 명분은 검찰은 이미 자정해서 무언가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었던 건데 만약에 이것이 지휘 책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손 치더라도 검찰이 사유화되었다라고 여겨진다고 하면 저는 윤 총장에게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영향을 좀 적지 않게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의혹들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윤 전 총장의 위기를 틈타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인데 이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오차범위 내이긴 한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 홍준표 전 의원에게 지지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재명, 윤석열 이 두 사람은 엎치락 뒤치락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앞뒤 엎치락 뒤치락. 지금도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그 뒤를 항상 이낙연 전 대표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13.6%, 이낙연 전 대표 11.7%. 물론 이 두 사람의 격차도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누가 우위다, 누가 더 아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숫자는 더 높습니다. 13.6% 대 11.7%. 자, 이어서 관련해서 만평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로 가는 길에 이재명 지사는 초록색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권 내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주춤하고 있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충청권의 순회 경선 결과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기면서 초록불이 켜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반면 야권에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 윤 전 총장은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 사이를 틈타서 역선택 논란도 있고 또 20, 30대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홍준표 의원은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 보면 이렇습니다. 여권에서는 1, 2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야권에서는 1, 2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분위기는 정반대이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각축전을 벌일 걸로 예상이 됐고 윤 전 총장은 혼자 독주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완전 지금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충청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완전히 명락 대전이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대세론이 사실상 점화된 거 아니냐라는 굳어지는 분위기죠. 그런 이제 관측이 이제 거의 대체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건데 야권이 사실 그동안 거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독주였잖아요. 저는 이제 이 9월 추석을 전후로 여야의 대선 경선 흥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제는 이제 본선으로 거의 결정되어 가는구나라는 식의 이제 인식이 있는 반면
야권에 대해서는 그거 뭐 윤석열로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부분이 무언가 동력을 받으면서 국민적 관심이 이제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은 기회가 생긴 거죠. 거꾸로 10월, 11월까지 이 동력을 잘만 끌어간다면은 제가 보기에 굉장한 또 흥행의 요소로 삼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면서 어떤 국민의힘이 보여줄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서의 비전만 제시하면 될 문제인데 민주당은 이제 이미 사실 추석을 지나면 만일 이제 12일 날 이제 일반 여론조사 그 1차가 발표된다면은 사실 이낙연 후보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재명의 대세는 굳어진다면 야권은 이재명 대 우리 후보가 누굴까를 굉장히 산정하는 다양한 방정식으로 재밌게 가는데 민주당은 조금 김 빠진 경선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 윤 한번 총장의 위기 상황을 이렇게 또 국민의힘의 경선 흥행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나간다는 게 좀 저는 좀 재미있을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권에서 되게 또 불편해했었던 그런 관점이 그래서 또 연기하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저는 최정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면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근데 저는 단순히 이 국면이 그냥 경선이 시작되면서 엎치락 뒤치락 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께서 약간 그간의 어떤 부족했던 점이 계속 누적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어떤 흥미 요소나 이런 것들을 되살리기도 쉽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석 민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자 그럼 그 상승세의 요인이 뭐야? 홍준표 의원 최근에 뭐 별로 활동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선택 문제가 훨씬 더 그 추석 밥상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잘 보시면 그 여권 지지층에서 압도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여전히 압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실체가 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것이 홍준표 의원한테 과연 유리한 것인가. 그거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홍 의원의 지지율 상승에 여권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어준 씨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가 추석 전에 역전하겠다고 하는 이제 LS 조사 방식이고 이게 현재까지는 유일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주목을 끄는 조사입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그 상승세는 이제 ALS 조사든 전화면접 조사든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사 방식에 따라. 자 그리고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청래 의원까지 홍 의원을 응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역선택 이야기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역선택을 부추기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역선택 현상을 저는 역선택은 이미 정치 현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 정치 현상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일종의 왜 인터넷 같은 데서 좌표 찍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여권 지지자들 중에 홍준표 의원,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 중에서는 홍준표 의원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대세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렇게 되면 그 현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홍준표 의원을 응원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한 정치 현상이죠. 자 그리고 홍 의원은 어제 정동진을 찾았습니다. 모래시계 공원을 찾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 드라마 한창 인기가 좋았던 그 모래시계 검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지면서 또 홍 의원이 모래시계 검사로도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정동진을 찾았는데 홍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모래시계 드라마는 93년도에 정권 초기에 제가 수사를 했던 슬로트 머신 이야기를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돌아가신 김종학 PD하고 송진아 작가가 내 검사실로 찾아온 게 94년도입니다. 그 찾아와서 제의를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검사는 드라마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검찰총장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내려온 지시가 검사를 정의롭게 다룬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그렇게 해서 내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자, 어제 정동진을 찾았지만 제공된 영상에 목소리가 없어서 과거 목소리를 좀 같이 덮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 좀 알려드릴 텐데요. 1, 2위 주자 간의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민주당은. 자, 민주당의 첫 대선 경선지였던 이 충청권에서 이 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압도적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대세 굳히기 이재명 캠프. 자, TK 강원 이제 더 가지 않겠다. 지금 호남까지도 가지 않겠다. TK와 강원에서 그냥 결정 지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긴급 회의하고 그리고 일정 다 취소해버리고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이제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낙연 그 후보자 측에서 충청권에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뭐 더블 스코어 정도가 네. 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TK나 강원도에서 이제 확인한다는데 앞으로 이낙연 그 경선 캠프에서 얼마만큼 그 모멘텀을 만들어내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사 대세 굳히기 들어갔고요. 앞서 신문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전 대표는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하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최승 교수님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 명락대전의 1차전이 끝났잖아요. 저 이제 사실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게 네거티브라기보다는 검증 국면으로 가서 이재명 지사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심을 흔들고 민심도 한번 우리가 얻어보겠다 했는데 어쨌든 더블 스코어라는 스코어에서 보여지듯이 명백하게 이거는 이제 참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전략 수정을 해야죠. 전략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사안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근데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걸로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 후보 간 연대를 통해서 본선 뒤집기를 할 것이냐. 그러기에는 또 1차 투표의 결과가 너무 많이 났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쪽으로 장점을 보여주는 쪽으로 또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걸 뒤집을 만한 동력이 되느냐. 모티브가 될 것이냐. 이 점도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진짜 이제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의 고민은 짙어지겠지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시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든 빨리 내려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당장 내일부터도 전환된 달라진 그리고 방향성이 바뀐 모습들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국민에게 보여주고 당심에게 호소해야지 그러지 않고 조금 하루 이틀 더 머뭇거리다 보면은 오히려 추격의 발판마저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너무 좌고우면한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권종우 대변인, 뭐 이재명 캠프 측에서 네.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분위기 어때요? 어쨌건 그 충청에서 이기면 좋겠다 이런 기대는 있었지만 그게 50%를 넘을 거라고는 잘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측에서도. 네, 그래서 왜냐하면 충청에서 민주당 후보가 누군가 한 명이 5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지를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후보로 뛴다고 하는 건 늘 이기기 위한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려고만 하면 되려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을 주기가 어려운 경우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그 마음이 뭔지를 좀 읽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또 어떤 시기에는 마음을 사람들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처럼 계속 어떤 검증이나 네거티브 식으로만 한다고 하면 저는 더 가능성이 더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낙연 대표가 가장 머리 아프겠죠. 어떤 뭐 전략 수정을 할지 금명간에 뭐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DP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이 폭력과 가혹행위 같은 문제를 다룬 드라마인데 최근 굉장한 화제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해당 드라마를 거론하면서 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그냥 왁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병! 이병! 너 DP 해라. 사령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뭔 짓을 할지 몰라서 알 수 없어서 무서운 잡으러 가기 무서운 우리가 탈영병이 되어보는 거. 그냥 맨땅에 헤딩 아닙니까? 맞아. 그냥 애만 데려오면 돼. 그럴 거 없어. 네, 안 왔으면 탈영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누기 전에 혹시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 회분 정도를 봤습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글쎄, 뭐 저는 그렇게 뭐 감동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다만 드라마에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그렇고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보면 군대가 저렇단 말이야 하고 상당히 뭔가 왜곡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오히려 봅니다. 네, 제 와이프도 그렇게 설마 군대가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80년대 중후반에 군대 생활했거든요. 네. 저도 육군 병장으로 만기일 전역했는데 근데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다들 얘기하는 그때 군대 아닙니까? 이른바 전역복도 개구리복 입고 전역하고 했던 그때 무렵인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보도상으로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희 때도 사실은 가혹행위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때보다도 더 심하게 나타날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조금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나 영화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픽션의 요소가 많은데 조금 군대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병영 문화의 아주 그런 압축적인 것을 조금 이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선정적으로 좀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저도 지난 주말에 봤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좀 마음 아프고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일을 제가 꼭 겪지 않았. 저는 2017년에 군대에 입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최근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어서 계속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입대한 2017년에도 고성에서 한 병사가 군 병원에 갔다가 뛰어내려서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2005년도에 김일병 사건이나 아니면 2014년도에 임명장 사건과 윤일병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17년에 또 그 일이 생각나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쨌든 부사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신 대로 저는 저게 군대의 모든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시간을 버텨야 되니까 좋았던 시간도 분명 있었습니다. 근데 저런 일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 드라마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대선 주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이제 시청 인증에 나섰는데 이재명 후보, 홍준표 후보 어떤 반응 보이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야만의 역사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정신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묵인돼 왔던 적폐 중의 적폐 반드시 바꿀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역시 픽션이지만 군대 내 가혹행위가 아직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보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는 군대를 안 갔다 왔고 홍준표는 방위병 출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육군 병장 만기 제대한 사람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군대를 개혁해야지 군대는 그대로 두고 모병제를 바꾸면 군대에 가는 이들은 어떻게 되려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모병제 지원병제로 전환하자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전환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어쨌든 군대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뭐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문화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저희 때 저만 하더라도 이미 라떼는 세대이거든요. 지금 MZ 세대 입장에서는 그 군대에서 갖고 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거는 군대라는 특수적인 상황이었으니까 견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내가 왜 그걸 견뎌야 되느냐라는 입장이고 그 견뎌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갈등을 못 해소를 하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러니까 슬픈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저는 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군의 문제는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 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인데요. 북한과 통일이 좀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북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역시 앞서 이제 군 기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언론과 주변에서 들려오는 우리 군대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어쩌다 군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현 정권은 우리 군을 적이 없는 군대, 또 목적이 없는 군대,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경계 실패와 군내 추행 사건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장병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또 눈에 띄는 만남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상수 국민의힘 후보와 허경영 국민의 혁명당 대표가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상 보시죠. 우리 두 사람은 향후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파를 떠나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사람들이 허경영 후보의 공약을 벤치마킹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안 시장님 얼굴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그 모든 걸 해놔야 되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있잖아요. 애들을 교육할 때 이런 다리가 하나 있으면 그 아래를 볼 줄 알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 1차 회동은 다들 아시겠지만 허경영 대표의 하늘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은 지금 승재 박사님 저게 이제 인천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 인천 안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 당시에 인천에 여러 간척지를 만들었고 또 송도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지금같이 저렇게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화답을 했는 건데요. 허경영 이제 대표가 사실 정치가 정말 가능성의 영역이네요. 뭐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모습인데 어떤 저런 모습들이 보이는 걸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정치가 발전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경영 대표, 안상수 대표를 만난 이날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30년 전부터 결혼수당 1억 원, 출산수당 5천만 원을 주자고 해서 사기꾼, 코미디언이라면서 조롱을 받았다. 이제는 정책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다 자기를 따라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허경영 대표 어떤 공약들을 과거 보였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혼하면 1억 원, 출산하면 3천만 원, 가정부터 지켜주니 애국심이 살아나네. 대통령 대원을 취임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모든 18세부터 100살까지 1억, 그리고 바로 배당금이 150만 원씩이 부부 300 나가요. 그러면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바로 대통령 당선되는 그날, 그 취임되는 취임한 날부터 사병들 월급이 200만 원이 나가. 근데 요즘 정치인들 좀 보면은 뭐 100% 허경영 씨의 말이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금을 좀 많이 뭐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좀 허황된 공약을 냈지만 결국 따라하는 건 당신들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 보면은 뭐 결혼하면 뭐 얼마 주겠다? 사실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그 너무 주요 대선 후보들의 말이 너무 많은데 이 말 한번 곱씹어볼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짤막하게 지금 코로나 관련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첫날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다고 하는데 누구는 받고 또 누구는 못 받고 이제 건강보험료로 기준을 나눴는데 여기저기서 불만도 속출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맞벌이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지도 않은데 저희만 못 받으니까 좀 소외되는 것 같고. 자, 일단은 88%가 기준입니다. 상위 12%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그 이하는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형평성 얘기가 나와서 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권지웅 대변인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행정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체계로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지원금이 코로나와 관련된 피해에 대한 상생지원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게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일단은 뭐
짝수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와 맞춰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해 보시면 뭐 받으실 분도 계시고 또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권지웅 대변인 말씀해 주신 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일단 정부에서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잘 따라주고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더라도 불만을 갖지는 않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